아버지, 그 계약서요.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어요.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다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집 한 채를 세우려고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매달 용돈을 드리고 매주 찾아뵙겠다는 각서 한 장으로 부모의 전 재산을 넘겨받은 아들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넘어간 바로 그날부터 아들 부부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아들 부부가 끝까지 읽지 않은 문장이 딱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결국 어떤 결말을 불러오는지는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은 작년 늦가을 저녁부터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에 낡았지만 단단한 3층짜리 상가주택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1층엔 세탁소, 2층엔 학원, 그리고 3층에는 46회를 함께 산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대호, 78, 어머니 윤정숙, 75. 젊은 시절 목수일로 손톱이 다 깨져가며 모은 돈에 아내가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 보탠 돈이 더해져 올린 건물이었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300만 원이 두 사람의 노후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갈비 좀 사왔어요. 좋은 걸로.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와. 그냥 몸만 오면 되지. 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냥 사는 대로 산다. 앉아라. 상이 차려지고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상속세 때문에 집 팔았다는 집이 한둘이 아니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세금 못 내서 결국 집을 헐값에 넘긴다잖아요. 그런 소린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하신대요. 살아계실 때 증여로 넘겨두면 세금도 훨씬 덜 나오고요. 어머니가 남편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저 얘기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싶어요. 정숙이 너까지 왜 그러냐. 그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다. 아버지, 누가 뭐 뺏겠다는 겁니까? 명의만 제 앞으로 해두자는 거예요. 두 분은 그냥 지금처럼 사시고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을 몫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소리는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수야. 명의가 넘어가고 나면 네가 지금처럼 여기 오겠냐. 아버지,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조차 없는 깨끗한 종이였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어요. 요즘 다들 쓴다는 효도 계약서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효도를 계약서로 쓴다고. 어머님, 말로만 하면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기잖아요. 차라리 글로 딱 정해두면 서로 마음 편해요. 종이에는 항목이 5개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매달 25일에 생활비 200만 원을 드린다. 둘째, 매주 주말에 한 번 이상 부모를 찾아뵙는다. 셋째, 병원 진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동행한다. 넷째,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3층 거주를 보장한다. 다섯째, 명절과 생신은 부모 댁에서 함께 보낸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걸 진짜 지킬 수 있겠냐. 아버지, 저 이래봬도 대기업 17년 다녔어요. 200만 원이 뭐 대단한 돈이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하던 거잖아요. 글로만 옮긴 거예요. 그날 밤 노부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솔직히 좋기도 해요. 저것들이 주말마다 온다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정수가 사람 마음은 종이에 적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강미나 44, 지방에서 약국을 하며 사는 무뚝뚝한 둘째였습니다. 아버지, 그 도장 찍지 마세요. 내 오빠가 지키겠다고 한다. 아버지,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 자리 위태로운 거 아세요? 그 사람들, 그 건물 담보로 뭐 하려는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는 결국 도장을 꺼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장은 찍어주마. 대신 이건 공증사무소에서 쓴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무슨 공증이에요? 가족끼리니까 확실히 해두자는 거다. 싫으면 없던 걸로 하고. 여보, 그냥 해드려. 어차피 우리가 지킬 건데 뭐가 문제야. 사흘 뒤 네 사람은 시내 공증사무소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입니다. 그냥 주는 증여하고는 다릅니다. 받는 쪽이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재산을 받는 형태예요. 아버님, 여기에 넣고 싶으신 조항이 더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품에서 접힌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밤새 연필로 눌러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이거 한 줄만 더 넣어주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수증자가 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속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버님, 이거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저 조항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래? 우리가 3개월씩이나 안 갈 일이 있어. 넣으세요, 변호사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시세 18억짜리 상가주택이 아들 강민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데는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받아든 날 아들 내외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아내 옆에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혼자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받은 계약서 원본을 낡은 신문지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확히 2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갈비를 재웠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가 되도록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안 오지? 전화해봐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0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2번 만에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간다. 다음 주에 간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갈비 냉동실에 넣어둬라. 오래 두고 먹어야 할 것 같다.
다음 주에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토요일 아침이면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조기를 사고 며느리가 잘 먹던 도토리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이면 그 반찬들은 냉장고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정말 온다고 했어요. 민수가 문자로 그랬어요. 토요일 점심에 온다고. 그래.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짧게만 대답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토요일 점심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 3시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20글자짜리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위에 차려둔 음식을 다시 냄비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25일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창구 앞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봐요,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면 됐지. 뭘 더 바라요? 정수가. 나는 그 돈이 반갑지가 않다. 아니, 왜요? 저것들이 지금 제일 싼 걸로 막고 있는 거다. 돈은 통장으로 보내면 되지만 얼굴은 몸이 와야 하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번 만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왜? 민수야, 밥은 먹었니? 먹었어.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이번 주말엔 올 수 있니? 엄마, 나 지금 진짜 정신없어. 돈 잘 들어갔잖아. 확인했지. 들어왔더라. 고맙다. 그럼 됐지 뭐.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끊긴 전화기를 한참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낡은 다이어리를 펴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적어요? 별거 아니다. 일기 써요? 그런 셈이지. 다이어리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방문 없음, 연락은 문자 한 통. 11월 넷째 주, 방문 없음, 전화 3번 걸었으나 받지 않음. 12월 첫째 주, 방문 없음. 아버지는 날짜를 적을 때마다 볼펜을 아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종이 뒷장에 글씨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12월 중순 아버지의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계약서 3번째 항목 병원 진료 동행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수술이 다음 주 목요일이다. 오전 8시까지 입원하래. 목요일이요? 그래,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구나. 엄마, 그거 꼭 자식이어야 돼? 뭐라고? 아니, 요즘은 간병인 쓰면 다 해준다던데. 내가 알아볼게. 좋은 대로. 어머니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너 낳던 날 병원비 없어서 공사장 일당 사흘치를 미리 당겨왔다. 엄마, 또 옛날 얘기. 음, 알았어. 갈게. 간다고. 수술 당일 아버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세면 도구와 속옷 2벌, 그리고 다이어리 한 권이었습니다. 병원 입원 수속 창구에서 어머니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성함 적어주세요. 저기 아들이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머님 수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8시 40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에서 볼펜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쓰마. 아버님, 본인이 보호자로 서명하실 순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 이름 적으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75 노인이 78 노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3시간 반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아들에게 6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아버지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그이는 오늘 도저히 못 빠져나온대요. 대신 저라도 왔어요. 그래, 와줘서 고맙다. 어머님, 근데 여기 1인실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하루에 얼마예요, 여기?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5만 원이다. 아, 네, 좀 비싸네요. 어머님, 다인실 나면 바로 옮기시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그 돈 다 두 분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야, 그 돈이 왜 우리 돈이냐? 네, 그 건물 이제 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지 않냐? 아버님, 그건 명의만 그런 거지. 그래, 명의만 그런 거지. 며느리는 그날 20분 만에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사과 한 봉지를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과를 끝내 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든 척하며 다이어리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2월 19일 수술, 아들 불참, 며느리 20분 체류.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3개월까지 앞으로 2달.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매도 관련해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을 왜 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명함을 천천히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수가,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묻지 마라. 여보, 그리고 민수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어라. 알겠냐? 그날 밤 아버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신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공증받은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맨 아래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미나냐? 아버지? 이 시간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저번에 그랬지. 자식이니까 무섭다고. 아버지, 내 말이 맞았다. 내려와라. 도장 찍을 일이 하나 더 남았다. 딸은 이틀 뒤 새벽 첫 차로 올라왔습니다. 약국문에 사흘간 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온 길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무릎 수술한 사람이 다 그렇지. 무릎 수술한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딸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나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아버지가 오라고 하셨어요. 왜 무슨 일로?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앉아라.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다이어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라.
딸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등기 넘어간 다음 날부터다. 응, 하루도 안 빼먹었다. 어머니가 그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어느 장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12월 19일 수술, 아들 불참. 이런 걸 왜 적어요? 증거니까. 증거라니 무슨 증거요? 우리 아들이 계약을 안 지켰다는 증거. 어머니가 다이어리를 탁 덮었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자기 아들을 상대로 증거를 모아요? 그래. 민수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엄마, 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오빠 회사 작년 8월에 그만뒀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권고사직이었어요. 지금 새언니 친구가 하는 카페에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알아보고 다녀요. 그럼 우리한테 보내는 200만 원은 퇴직금이겠죠. 아니면 어디서 빌린 돈이거나요. 어머니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요? 짐작만 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네가 알면 밤에 잠을 못 잘 테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딸이 미리 알아본 가족 재산 분쟁만 20년 했다는 변호사였습니다. 계약서 원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있어.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이 마지막 조항 누가 넣으신 겁니까? 내가 넣었어. 직접이요? 밤새 생각해서 적어갔어.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 줄이 18억을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님? 보통 효도 계약서는요, 조건만 잔뜩 써놓고 끝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도 판사가 판단하기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해제 사유와 기간이 명확히 박혀 있습니다. 3개월 연속 불이행, 그리고 등기 말소 청구. 이건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문장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금 시점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생활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매달 25일에요. 그러면 아직 3개월 연속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5가지 의무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고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 방문 의무 불이행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문자로 언제 오느냐고 물으세요. 답을 받아두세요. 통화 녹음도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 둘째,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셨다는 걸
저쪽이 알면 안 됩니다. 어머님, 특히 어머님이 힘드실 겁니다. 아드님이 전화해서 다정하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때 다 말해버리시면 여기까지 온 게 전부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낮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은 돌아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아들은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 집이 아깝지가 않아요. 안다. 그냥 우리 민수가 우리를 그렇게 봤다는 게 그게 아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46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가 아파도 3개월만 참자.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걸을 만하다. 다행이네요. 아들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건물 말인데요. 아버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딸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해봐라. 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어차피 제 명의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요. 두 분이 3층에 살고 계셔서 은행에서 뭘 하나 써달라고 하네요. 뭘 써달라는 거냐?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두 분이 그 집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주장 안 하겠다는 확인서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오면 되겠냐? 아들 내외가 온 것은 사흘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넉 달 만에 올린 초인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잠깐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정수가 웃어라. 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배 언제 하셨어요? 한 10년 됐지. 어쩐지 좀 낡았다 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봤습니다. 넉 달 사이에 아들은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몫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차고 온 시계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만 서명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척하며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냐?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예요. 두 분이 3층에 사시지만 세입자는 아니라는 거죠. 세입자가 아니면 우리는 뭐냐? 아버님 그냥 가족이시죠. 세입자로 잡히면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 확 깎여요. 그러면 이 밑에 적힌 이건 뭐냐? 미나야, 이것 좀 읽어봐라. 글씨가 작다. 딸이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본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점유 권한도 주장하지 아니하며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즉시 어머님, 그건 진짜 형식적인 문구예요. 은행 양식이 원래 그래요. 형식적인 문구를 왜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되어 있죠? 며느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는 왜 여기 계세요?
우리 부모님 집이니까요. 음, 아니지. 이제 오빠 집인가? 미나야, 오빠. 계약서 두 번째 조항이 뭐였는지 기억나? 야, 갑자기 무슨, 주말마다 온댔잖아. 오늘이 몇 번째 주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놀았냐? 나도 먹고 살려고 뛰어다닌 거야. 그래서 넉 달 동안 한 번도 못 왔어? 돈 보냈잖아. 그 말이 거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라고 했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돈을 보냈으니까 안 와도 된다는 말이냐?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 세대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오늘 못 쓴다. 왜요? 인감 도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수술하고 나서 물건 놓은 자리를 자꾸 잊어버린다. 아버님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늙으면 그게 안 된다. 찾으면 연락하마. 며느리가 남편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음 주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급해요. 알았다니까. 두 사람은 4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반찬통을 꺼내왔습니다. 민수야, 이거 갈치조림. 네가 좋아하는 거. 엄마, 우리 차에 냄새 배.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통을 든 채로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흔들려요. 그날 밤 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이미 잡혀 있어요. 뭐가? 근저당이요. 채권 최고액 6억 원. 설정일이 지난달이에요. 아버지가 노트북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한자 한자 짚었습니다. 그럼 이 확인서는 왜 받으러 온 거니? 이건 두 번째 대출이에요.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이번엔 다른 데를 알아본 거고요. 거기선 실거주자 퇴거 확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가 저 종이에 도장을 찍었으면 한 달 안에 쫓겨났겠지. 아버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월 8일, 방문 있음, 목적은 서류.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3개월까지 열이틀. 아버지가 볼펜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미나야, 변호사한테 전화해라. 지금요? 밤 11시예요. 지금 해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열이틀 뒤에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열이틀은 아버지에게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9번 왔습니다. 넉 달 동안 한 통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장 찾으셨어요? 아직이다. 아버지, 그거 어디 두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모르겠다. 제가 가서 같이 찾아드릴까요? 됐다. 집이 뒤집어진다. 아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8회째 되던 날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아버님이 자꾸 미루시는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 그냥 저희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늙으면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그거 말고 다른 뜻은 없다.
네, 어머님. 그런데 말이다. 이번 주말에는 올 거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거짓말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저것들은 넉 달을 했다. 열흘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하시오. 다음 달 25일에 생활비가 안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방문 의무만 가지고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우리는 돈은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면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깨져 있어야 훨씬 깔끔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받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이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2월 25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9시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200만 원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후 3시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이것 좀 읽어라.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 달에 2배로 보낼게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죄송하다는 말을 저기다 쓰네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2월 25일 생활비 미입금. 그리고 아래에 적혀 있던 문장을 볼펜으로 2줄 그어 지웠습니다. 3개월까지 열이틀이라고 적혀 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대신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조건 성립. 내용 증명이 발송된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체국에 직접 갔습니다. 딸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넣어야 한다. 창구에 서류를 내밀 때 아버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다가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 초의 하늘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것은 이틀 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아들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3층까지 울렸습니다. 아들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손에 든 봉투를 상위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읽어봤냐? 증여계약 해제 통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아버지,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저를 고소한 거예요, 지금? 고소가 아니라 계약 해제다. 그게 그거잖아요. 며느리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계약서 가지고 왔냐? 네? 너희가 써온 그 종이 가지고 있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파 상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신문지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상위에 올려놓고 한 겹씩 벗겼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이 형광등 아래 드러났습니다. 5번째 장 마지막 줄. 읽어봐라, 민수야. 아들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읽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3개월 이상.
넉 달하고 보름이다. 아버지 이건 돈은 지난달에 끊겼고 병원엔 안 왔고 설에도 안 왔지. 5개 중에 4개다. 며느리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거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그동안 아버님이 살아 계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방금 뭐라고 했냐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앉아라.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야. 나도 그 걱정을 했다. 그래서 조치를 하나 해뒀다. 며느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조치요? 그때 아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고 서둘러 받았습니다. 네, 대출계요? 아, 예. 네, 무슨 소리예요?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 있다고요?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액정에 금이가 있었지만 그것을 볼 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등기부에 뭘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한번 문지른 뒤에 대답했습니다. 가처분이다. 가처분이요? 그 집 이제 못 판다. 대출도 더는 안 나온다.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다음 주에 잔금 치러야 하잖아. 그 말이 조용한 거실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금. 무슨 잔금이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헛기침을 했습니다. 딸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카페 자리 계약금 이미 넣었지. 음. 얼마 넣었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1억 5천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가씨, 그걸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명함을 붙여놓고 갔거든요. 그 명함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그 명함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넉 달 동안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긴 종이였습니다. 아들이 그 명함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가 말할 기회를 넉 달 동안 줬다. 아들이 무너지듯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사 나오고 나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가처분 풀어주세요. 잔금만 치르면 다 해결돼요. 그 잔금 치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두 분은 3층에 계시면 되죠. 퇴거 확약서에 도장 찍으라며. 아들이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 계약서 쓸 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정말이니? 진짜야. 처음엔 진짜 지키려고 했어. 그 순간 며느리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받을 거였잖아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 두 분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예요. 저희는 그냥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나는 시집 와서 46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았다. 여름엔 솥앞에서 옷이 다 젖었고 겨울엔 손이 터져서 밤에 잠을 못 잤다.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올렸다. 어머님, 그건 압니다만. 아니, 너는 모른다. 어머니가 며느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 거라고 했지. 그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가자.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고. 아들이 일어서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아버지가 그제야 아들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민수야. 나는 40년을 몫으로 살았다.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 집이 통째로 넘어간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지막에 못을 하나 더 박았다. 아무도 안 볼 자리에. 아들이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조항이요. 그래. 내가 안 읽은 그 한 줄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오래 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딸이 죽을 끓여왔지만 세 숟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여기서 멈춰도 돼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야. 나는 오늘 며느리 말을 듣고 알았다. 저 아이들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밥상에 앉았던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소송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첫 재판 날 아버지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이었습니다. 어깨가 헐렁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두 가족은 마주쳤습니다. 아들 쪽에는 젊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시오. 재판까지 가면 양쪽 다 상처만 남습니다. 저희 쪽에서 조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떤 안인데요? 건물 지분의 30%를 반환하고 3층 거주권을 평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소를 취하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30%면 나머지 70은 저 애들이 갖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거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됐소. 아버지가 법정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100%를 돌려받으러 왔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재판에서 판사가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고 측 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넉 달 동안 매일 밤 눌러 쓴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 의자 몇 줄과 낮은 천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고석 맨 앞에 앉아 등을 곧게 폈습니다. 목수로 살던 시절 상냥식 때처럼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갑체 5호 중입니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116장 분량의 기록입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독 기록이 아닙니다. 각 날짜별로 통화 내역, 문자 수신 화면, 은행 거래 내역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록과 객관적 자료가 한 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어느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2월 19일 수술 아들 불참. 피고 강민수 씨. 예. 이날 부친의 수술이 있었습니까? 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사 일이 급해서. 계약서 제3항에 병원 진료 시 반드시 동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 아내가 대신 갔습니다. 재판장님, 병원 면회 기록입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오후 7시 10분에 입실해 7시 31분에 퇴실했습니다. 21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측 방문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피고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 준비 자금이 이 건물 담보 대출이었습니까? 예,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은 못 하시면서 담보 대출은 진행하셨네요.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무릎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습니다. 원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저 애한테 집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은 원래 주려고 했던 겁니다. 죽을 때 주나, 살아있을 때 주나, 어차피 저 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건 다른 겁니다. 저 애가 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 오겠다고.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8억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넉 달 동안 토요일마다 문 앞을 봤습니다. 아내는 매주 갈비를 재웠습니다. 그거 지금 다 냉동실에 있습니다. 못 버립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장님, 그 조항, 3개월짜리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는 재산 지키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3개월은 오겠지 싶어서 넣은 겁니다. 3개월도 안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지팡이를 고쳐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진짜 갈비를 넉 달 동안. 그만해라.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주부터 매주 갈게요. 진짜로요. 민수야. 그건 넉 달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선고는 6월 첫째 주였습니다. 판결문은 짧았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잡힌 채로 정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겼는데 왜 그러세요? 미나야. 이건 이긴 게 아니다. 잃은 걸 확인한 거지.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고도 등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소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판결이 났는데 왜 안 돌아와요? 판결문 자체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근저당입니다. 그 6억짜리 말이오. 예. 등기는 돌아오는데 그 위에 잡힌 빚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을 갚아야 해요? 원칙적으로는요.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예? 그거 저 애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오. 맞습니다. 채무자는 아드님입니다. 다만 물건에 잡혀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저의 재산에서 받아내면 되겠소.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구상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말은 모르오. 나는 그냥 저 애가 진 빚은 저 애가 갚으라는 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그것부터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오빠 재산이 뭐가 남아 있는데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오빠 차요. 작년에 뽑은 거 아직 오빠 명의예요. 아버지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한쪽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거 갈치조림 냄새 밴다고 반찬통도 못 실은 차 아니냐. 압류 딱지가 붙은 것은 7월 첫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흰색 수입 세단 운전석 유리에 노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여보 내려와 봐. 차에 뭐가 붙었어? 아들이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종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압류. 이거 뗄 수 있는 거야? 못 된다. 왜 못 떼? 소송 비용 강제 집행이야. 판결이 났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며느리가 차 문을 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차도 없는 거야? 팔지도 못하고 담보도 못 잡아. 며느리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면 카페 계약금은 날렸어. 뭐? 잔금 못 치렀잖아. 계약 파기야. 1억 5천을? 당신 미쳤어?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건물의 등기는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저당 6억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은행 쪽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판결문을 봤답니다.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은행도 압니다.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먼저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오빠 급여랑 예금이요? 예, 그리고 퇴직연금 일부도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까? 어머님, 아드님은 처음부터 본인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이 다 갈 무렵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왔니? 저 그이랑 정리하려고요. 정리라니.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어머니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야. 어머님, 저 나쁜 사람 맞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저는 그이가 대기업 다니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우리 민수를 한 번이라도 좋아한 적이 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현관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3층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20분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서 있지 말고 들어와라.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라. 저 다 잃었어요. 안다. 차도 넘어갔고 통장도 다 막혔어요. 이혼 서류도 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49 먹은 아들의 얼굴에 처음 보는 주름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 집을 너한테 안 주려고 소송한 게 아니다. 그 집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죽을 때까지 안 넘긴다. 대신 유언장을 하나 써뒀다. 유언장이요.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은 팔아서 셋으로 나눈다. 너하고 내 동생하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새 들어 사는 세탁소 양반네 보증금을 빼주는 데 쓴다. 왜 남한테까지? 그 양반이 내 수술한 날 병원에 왔었다.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냉동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앉은 봉지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작년 11월에 재운 갈비다. 아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11번을 재웠다. 그 중에 10번은 버렸는데 첫 번째 거는 못 버리겠더라.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봉지를 다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안 구울 거다. 네가 매주 와서 12번째가 되면 그때 굽자. 그날 아들은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밥과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은 다시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에도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방문이 있음. 그 아래에는 아무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볼펜을 놓고 한참을 그 줄만 바라봤습니다. 그해 겨울 세 번째 토요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설이 앉은 검은 봉지를 처음으로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종이 한 장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노부부와 그 종이를 우습게 봤던 아들 내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재산은 돌아왔지만 넉 달 동안 재우고 버린 10번의 갈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박아둔 못한 개는 결국 재산이 아니라 아들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였다면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다시 밥상에 앉힌 그 선택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